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보다 어려워진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양한 고충을 느끼고 있을 테지만 특히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돌봄 서비스 중단,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의 어려움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정치계에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 마련에 힘을 쓰는 의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전선에 활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당사자며 과거 예술계와 스포츠계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혜지 의원입니다. 전직 피아니스트이자 현재는 국회의원이 된 인물, 스스로를 메신저라 칭하며 올해 기준 100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김혜지 의원. 일요시사가 그녀를 직접 만났습니다. 의원님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어요. 네. 처음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걱정과 우려로 시작했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임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더 커졌다는 것에 대한 좀 달라진 점이 있고요.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피아니스트를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는지. 미래한국당에 계시던 한성규 대표님께서 인재 영입으로 저를 영입해 주셨고요. 늘 하고 있던 음악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탁들,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그대로 국회로 가지고 오고 또 저의 선배, 동료, 후배들이 원하는 목소리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최근에 좀 어떤 행보를 하고 계신지. 잘 발굴되지 않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BF 인증을 많이들 하죠. 건물이나 이런데. 근데 사실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꼭 어떤 건축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 이제 부처의 소관 상임위 안에 이제 부처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가 이제 돌보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문체부에는 약 70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이것이 꼭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일을 관여를 하고 안 하고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사실 기관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이 되거나 아예 없거나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기고 내년 예산안에 잘 반영이 됐는지 혹시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좀 지적하고 좀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의 입장 거부도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논란은 좀 감사한 논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좀 많이 인식이 바뀌었나요? 사실 그 논란이라는 게 논란이 아니었는데 논란처럼 이렇게 기사화된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내견이 어떤 개이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더라 라는 게 알려질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내견 두수가 70여 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평생 동안 안내견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삶과 거리가 있으면 잊어버리게 되듯이 빠른 시간 안에 바뀌는 게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아직도 거부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점점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메신저로 활약하실 때와 그리고 의원으로서 메신저의 역할, 공통점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할 때 메신저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 얘기를 전하면 됐어요. 그 무대에서 내가 표현하는 것만큼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고 나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메신저는 달라요. 왜냐면 내 얘기만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었던, 경로를 몰라서든 아니면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큰 이슈가 아니면 사실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그야말로 전달자로서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입법 활동도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12월 2일을 기준으로 100개 넘는
지금까지 106건. 네, 맞아요.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스포츠인을 이제 위한 이제 법안도 많이 발의를 하셨어요. 많이까진 아니지만 꽤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사실 스포츠랑 관련이 없는 사람 같지만 관심이 많고요. 특히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체전에도 나갔었고, 뭐 하계체전에는 텐덤 바이크라고 해서 체전에도 나갔었고, 동계에서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랑 바이애슬론 이제 종목 참가해서 메달도 획득을 했었고요. 그만큼 그냥 단순히 관심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여러 가지 뭐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제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문화생활과 스포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된 그런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서나 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 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좀 강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스포츠단이 전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률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포츠산업진흥법도 발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장애를 보는 관점이에요. 장애하면 보통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고 있고, 뭔가 전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정상, 비정상이라는 말이 사용됐을 때도 있었잖아요. 장애인 하면은 반대는 비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아요. 장애인 하면은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서비스가 장애인에 맞춰져 있으면 모두가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경사로가 만들어놨지만 다른 장애인 아닌 분들도 사용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모바일 서비스라든가 이러면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도 되게 사용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나누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서비스,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면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차근차근 조금 노력해봐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에 또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확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장애인 분들의 이제 정치 참여는 많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를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좀 방법으로 생각해 두신 거나 이런 거나 있으실까요? 사실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독려를 하겠다보다는 우리가 조금 평소에 일상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정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내가 국회 와가지고 뭐 여의도 근처에서 뭘 해야지 정치가 아니라 이해관계 단체나 이해관계 집단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치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정치를 하는 거고, 그런 것부터 시작한다면 그게 점점 넓혀지면서 이게 이제 나라를 위한 정치로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꼭 어디 나와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의견 조율하는 것을 잘 하는 정치? 이런 것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활 정치죠. 장애인에 대한 정책 중에 일부 법안들이 약간 그 경증 장애인에 쏠려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뭔지, 또 이제 그거 해결 방안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증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중증 장애인들의 소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장애 등급제를 폐지했어요.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중증 경증으로 또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등급제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나누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오히려 편견이 더 빨리 없어지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인을 찍지 말고 장애인, 중증, 너 1급이냐 2급이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장애도 중경도 사라져야 하고 등급제 폐지됐듯이 지금 이 상황에 어떤 게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꼭 장애, 비장애로 나눌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제적인 분위기가 이거를 자꾸 없애는 추세예요. 의원님께서 이런 차별, 소외 등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그럼에도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잖아요. 제가 사실 국회 오기 전에도 강연을 이제
이제 하고 다니는 네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차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한 차별은 존재할 거고 배제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한 배제는 존재할 거라는 말을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그 단어가 있는 한 그런 의미가 존재한다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 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제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꼭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모든 이제 다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생성이 저는 있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로 가야죠. 그럼 이게 잠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랑 또 어려운 문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네. 이 두 대선 후보가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제시를 해서 이런 공약들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장애 관련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쪽이 되든 간에 너무 그 현실과 동떨어진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구태한 그 옛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안 돼야 되고 그 적당한 중간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 집단, 예를 들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책으로만 배운 집단이 설계하는 공약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가 참여해서 만드는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얼마 전에 이제 장애인들이 코로나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 겪는 심리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읽다가 제가 왔어요. 거기 축사를 지금 쓰다 왔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 분들도 그렇고 또 학생분들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고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 어렵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 12월 마무리 좀 따뜻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이겨내고 되게 지금까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만이 갖는 그런 극복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배려하고 감싸주면서 잘 이 위기를 넘기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2년 또 네. 좋은 2023년 쭉 그런 내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